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신화로만 생각해왔던 배달국의 실체를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더구나 환단고기에 나온 내용들을 설명한 연구 내용에 기존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배달국의 실체에 다가갔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배달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께는 마치 전설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단곡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고대 한민족의 뿌리. 바로 그 배달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이 배달국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적인 유목제국 연구자의 이론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높은 궁궐, 정교한 문자 기록, 잘 짜여진 관료제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나라가 그런 것들 없이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도전한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니콜라이 크라딘 박사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 유목제국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분이에요. 특히 크라딘 박사님은 기존의 국가는 문자와 건축, 그리고 관료제라는 공식의 의문을 제기하며 전혀 다른 국가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심 개념이 바로 초복합 추장제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중앙정부나 고정된 위치인 수도가 없어도 여러 계층의 수장들이 넓은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구조입니다. 즉, 이동하면서도 고도의 정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들은 문자도 궁전도 큰 석비도 없지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환단고기 속 배달국을 떠올려 볼까요? 책에 따르면 배달국은 무려 18대에 걸쳐 환웅이 통치했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는 없지만 제사 중심의 정치 체계와 이동 거점 중심의 문명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유목형 국가의 핵심 조건과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달국의 수도라고 알려진 신시는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대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도시라기보다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성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홍산문화 지역인 적봉, 우하량 일대는 산지 지형과 대형 제사 유적이 존재합니다. 단군 세기에서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라는 기록에 비추어 태백산을 백두산의 고어식 표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경 국가처럼 도성을 짓고 고정된 수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중요한 장소들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 역시 크라딘 박사가 말한 유목제국의 거점 중심 통치 모델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배달국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도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교감하는 의례를 중심으로 한 이동형 권위 체계였죠. 이런 형태는 중앙아시아의 유목 제국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유목 국가들 중에도 문자 없이도 매우 정교한 정치 체계를 유지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달국은 문자 없이도 유지된 고대 정치체였습니다. 제사 중심, 이동 거점 중심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신시는 단일 수도가 아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산악지대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모든 점은 크라딘 박사의 초복합 추장제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배달국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 속 유목형 국가의 한 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산 문화로 넘어오면서 농경 생활로 정착한 것을 토대로 배달국은 농경 정착 기반 위에 유목형 제사와 통치 체계를 접목한 문화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복합 추장제 개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문자 없이도 고도의 정치 시스템을 유지한 점은 환단고기에서 환웅이 18대까지 통치한 문자 기록이 없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통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 중심의 권위 구조는 신단수, 제세이화, 천신 숭배 사상들과 유사합니다. 넓은 영역을 느슨하게 연맹 구조로 통치한 점은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까지 영향권을 둘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영속적인 수도의 개념이 없는 것은 신시가 산악제사 중심지이고 고정된 도시가 아니라는 점과 유사합니다. 군사와 사제의 기능을 겸한 통치자가 있다는 점은 환웅이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 역할을 같이 한 것과 유사합니다. 홍산 문화의 지역인 심양적봉 일대는 정착 농경 중심의 제사문화 유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달국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렸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라딘 박사는 명확히 말합니다. 문자나 비문이 없다고 해서 그 사회를 국가로 보지 않는 건 편견입니다. 그는 흉노, 몽골 제국 초기, 스키타이 같은 유목 제국들이 문자 없이도 강력한 정치 체계를 유지해온 역사를 예로 듭니다. 특히 스키타이와 흉노는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복잡한 위계 구조와 권위 상징들을 활용했던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들은 제사와 무덤, 특정 장식물 등을 통해 권력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유목 제국들의 핵심은 기록보다는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무덤 구조, 제사터, 토기의 문양, 옥기 같은 것들이죠. 크라디는 이 같은 상징 체계가 유목 사회의 권위를 시각화하고 전승하는 방식이라 설명합니다. 상징은 공동체의 기억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핵심 장치였으며 세대를 넘어 전해지면서 정체성과 정통성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죠. 고고학자들은 특히 무덤 구조와 제사터의 배치에 주목합니다. 스키타이의 케루간 무덤은 고위 수장의 권위와 신성을 시각화한 대표적 예로 화려한 금속 장식과 함께 복잡한 의례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흉노 유적지에서는 목재 구조물과 돌무덤의 배치가 중심부와 외곽부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이는 명확한 위계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파지리크 지역의 빙하 지역 무덤에서는 정교하게 문신된 미라와 함께 샤머니즘적 요소가 확인되며 의례적 상징의 존재가 입증됩니다. 몽골 초원의 유적 중 하나인 코르간 무덤에서는 태양과 동물 문양이 새겨진 돌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대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양은 권위자의 통치가 단순한 무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자연과의 교감, 제례를 통한 신성한 권위를 기반으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배달국도 바로 이런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문자 대신 옥기나 제례 의식, 천제 등을 통해 통치의 정통성을 이어갔던 거죠. 특히 옥기는 하늘과의 소통,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이는 현대에 발굴된 홍산문화 유적과 연결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산문화 유적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옥용기, 무덤의 방향성과 배치, 제사 유물 등이 발견되었고 중앙아시아 유목 문화의 전통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내몽골 적봉시 일대에서 발견된 여신상 유적은 거대한 옥기로 된 장신구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이는 특정 신성성과 정치 권위가 결합된 구조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유적지에서는 옥기로 된 독수리상과 반달 모양의 장신구가 제사 유적과 함께 출토되었으며
이는 천체 숭배와 연결된 통치 권위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최근에는 요령성과 흑룡화 지역에서 출토된 제사 유물 중 옥으로 만든 동물상과 동심원 문양 토기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하늘과의 소통 및 상징적 재래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배달국의 신시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제사 거점의 고고학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홍산문화 유적을 접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섬세한 옥기들, 어쩌면 진짜 배달국의 흔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기록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과 재래의 힘이야말로 더 오래 남는 진짜 기억 아닐까요? 배달국과 관련된 의례적 유물이 홍산 문화와 거의 일치합니다. 특히 신시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유적 분포도 흥미롭습니다. 이동성, 제사 유적의 중심성, 옥기의 조형미 등은 문자 없는 유목형 권위 체계의 특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제사 유적의 분포가 특정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신시의 공간적 개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적봉 유적에서 발견된 옥기 분포 패턴은 중심 고분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퍼져 있으며, 이는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이쯤에서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목제국은 문자 없이도 국가 형성이 가능했습니다. 상징과 의례 중심의 권위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배달국은 재래 중심 문화로 홍산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고고학적 유물들은 크라딘의 이론을 뒷받침하며 문자 없는 정치 체계의 실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크라딘의 기록주의 비판과 환단고기의 서술은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크라딘 박사는 유목 제국을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연결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유라시아 초원이 단절된 지역이 아닌, 오히려 문명 간 교류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문명 연결 지대였다고 강조합니다. 유목민들은 단지 가축을 이동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 정보, 기술, 인적 자원을 잇는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시각을 통해 유목 제국을 재해석하며 흉노와 돌궐, 몽골 제국 초기의 사례를 들며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흉노는 한나라와의 외교 및 무역을 통해 중국의 비단, 금속 기술, 심지어 종교 의식까지 유입시키며 유라시아 전반에 걸친 교역망을 형성했습니다. 돌궐은 비단길의 북로를 장악하면서 동서 문명을 연결하는 거대한 허브가 되었고, 몽골 제국은 페르시아, 이슬람 세계, 중국, 고려까지 연결하며 새로운 문명 융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관점을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배달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환단고기에는 배달국이 환국과 단군 조선 사이에 위치한 국가이며 고대 동이 문화의 정수를 이어받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특히 배달국이 위치했던 지역은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의 중간지대, 현재의 요령성과 내몽골 일대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동북아 최대의 문명 교차지대였습니다. 홍산문화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지역에서는 농경 유적과 함께 말의 사용 흔적, 유목적 생활의 흔적도 함께 발견됩니다. 또 제사 유적과 옥기, 토기 등은 정착과 이동, 제사와 생활이 동시에 존재했던 복합 문명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의 고정된 국가 형식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문명 교류 구조를 가진 연결형 국가 모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하량 유적에서는 농경과 더불어 재래시설과 천재단으로 해석되는 구조물이 함께 발견되었고, 제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옥기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 중심 문화와 함께 이동과 교류의 흔적을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히 옥기 문양 중 일부는 남방, 중국과 베트남 일부 지역의 선사 문양과 유사해 원거리 문명 간의 교류 가능성까지 시사합니다. 이제 크라딘 박사의 저서 유목 제국과 문명 연결자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크라딘 박사는 이 책에서 유목 사회의 복잡성과 그들이 주변 문명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다룹니다. 유목민은 외부 세계와 깊이 연결된 경제 네트워크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집단이 아니라 정착민 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한 존재였습니다. 유목 사회 안에도 복잡한 위계와 권력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유목민은 그저 말을 타고 전투를 벌이던 존재가 아니라 정보, 기술, 종교, 문화까지 교류시킨 문명 간의 다리 역할이었습니다. 초원지대의 국가들이 가졌던 정치 구조, 자원 분배 체계, 외교 전략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던 단순한 유목민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문명은 자신을 닫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말은 마치 배달국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그 오래된 흔적들에서 속삭이듯 들려오고 있습니다. 배달국은 어떤 한 방향으로 고정되지 않았어요. 농사도 있었고 재래도 있었고 때로는 말을 타고 이주도 했죠.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는 마지막 빙하기의 말기로 기원전 8000년경에는 황해가 초원과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약 3898년에서 2333년 사이 배달국의 시기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120에서 130m 정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해와 동중국해의 바다속 대륙봉이 육지였으며 한반도와 중국 동부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문명의 전달은 바다로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대륙부터 한반도 전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지도로 배달국을 논해하는 것은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4000년에서 2300년경 요하 지역은 지금같이 중건조 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원으로 덮이고 습륜한 삼림지대에 가까웠습니다. 사슴, 멧돼지 등 대형 포유류와 다양한 식물 자원이 풍부했던 환경이었습니다. 중국 대륙과 황해의 초원지대 그리고 한반도를 잇는 네트워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배달국의 문명의 힘이 아시아 대륙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라딘 박사는 유목 제국을 문명 연결자로 재해석했습니다. 흉노, 돌궐, 몽골은 모두 문화와 자원의 흐름을 중개한 네트워크 중심 국가였습니다. 환단고기 속 배달국은 황하와 요하, 한반도를 잇는 동북아의 문명 교차지대에 존재했습니다. 배달국이 존재했던 지역의 유적에서는 농경, 유목, 제사 문화가 융합된 형태가 다수 발견됩니다. 이는 배달국이 정복 국가가 아닌 문명 연결 국가였음을 시사하며 유목제국의 문화적 중개자 모델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배달국은 왜 역사서에서 사라졌을까요? 크라딘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유목제국은 비록 오랜 세월 존속하더라도 문자로 기록되지 않으면 후대 역사에서 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문자 중심의 역사관은 기록되지 않은 존재를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국 역시 그런 운명을 겪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환단고기는 단군 조선이 배달국의 이념을 계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공식 역사서에는 배달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한반도 고대사 기록 방식의 특성과 당시의 정치적 문화적 조건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사라졌어도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제세이화, 즉 세상을 구제하고 이치를 다스리는 정신은 이후 단군 조선, 고구려, 신라, 조선으로 이어지는 문화 속에 깊이 새겨져 있죠. 천재의식, 공동체 중심 재래, 하늘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정신문화는 여전히 우리의 민속과 전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에서 하늘에 재를 올리는 장면, 제주굿에서 보이는 조상과 자연의 조화 사상. 이 모든 것이 그 뿌리를 배달국의 재래 정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배달국이 역사의 강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로 흘러간 것입니다. 마치 물이 모양을 바꿔 흐르듯 말이죠. 제세이화, 세상을 구제하고 이치를 다스리는 정신. 그건 지금도 우리의 문화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이자 삶의 철학이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배달국의 사상은 조선시대 유학의 틀 속에서도 의외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늘을 숭상하고 조상을 공경하는 유교적 예법은 배달국 재래 사상의 변형일 수 있으며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같은 국가제사도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부여의 영고는 고대 국가 중심의 제천제사, 강릉 단오제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민속제사지만 둘 다 하늘과 소통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 축제라는 점에서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단오제는 영고와 같은 고대 제천 의식의 민속적 계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자연과 하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며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단순한 제사에 그치지 않고 노래, 춤놀이 등 집단적 즐김이 수반됩니다. 농경 사회의 주기에 맞춘 계절제라는 점이 일치합니다.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종교적 매개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속 음악 리듬은 제사의 신성함을 고조시키는 수단으로 일치합니다. 이런 점에서 배달국은 단순히 사라진 나라가 아니라 형태를 바꾼 나라였는지도 모릅니다. 배달국은 문자 기록이 부족해 후대 역사서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단고기는 단군 조선이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전합니다. 제세이화 정신, 천재의식은 현대 민속 재래에도 살아있습니다. 조선 유학과 고대 국가제사에서도 배달국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크라딘의 유목제국 이론과 환단고기는 기록되지 않아도 존재한 정신을 강조합니다. 분명한 건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자가 없다고 나라가 아니었던 건 아닙니다. 기록이 없다고 정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일은 그 정신을 기억하고 다시 조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학자의 연구에 의해 선명해진 배달국의 실체. 그리고 문자로 남겨지지는 않지만 제천 사상과 같은 재래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 그동안 배달국을 신화로만 생각해왔던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서해가 육지였다는 기후학적인 증거는 산둥반도 요하지역 한반도를 현대의 지도로 해석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국 대륙의 진짜 주인은 우리이고 황하 문명이 오히려 이민족 문명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댓글로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